가끔 길을 걷다 보면 꼭 한 번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좁은 골목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비켜서지 않고 걷는 사람들 말이죠. 일부러 비켜선 사람을 치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이 걷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이가 지금의 저와 비슷한 중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알겠더군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라는 걸 저도 그 나이가 되어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는 사람들이 꼭 기싸움에 이기려고 그런 유치한 행동들을 해왔던 거였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정말로 왕년에 잘 나갔기 때문이었죠. 어딜 가나 사장님 소리 듣고 대우를 받으면서 세상이 온통 제 것과 같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 가능하니 어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겠네요. 사건의 시작은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착하고 순한 아내와 결혼하고 제 아들 현우가 태어났을 때까진 완벽했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완벽한 가족까지 저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날과 다름없던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주저앉고 말았죠. 이전처럼 예쁜 앞치마를 입고 아들 현우와 저를 현관에서 반겨주던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아내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엉엉 울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둑이 들었어. 우리 집에 도둑이 왔었다고. 우리 집 금고를 털었다고. 경찰에 신고는 했어? 범인 얼굴을 봤어? 아니,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 내가 달려드니까 밀쳐서 기절을 했고, 그리고 깨어보니 이렇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애는 울고 있고. 어쩜 좋아. 금고에 우리 전 재산이 있었잖아.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신고? 지금 꼭 해야 해? 아니, 지금 애도 이렇고 내 상태도 안 좋은데 그깟 돈 때문에 신고를 먼저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 되어야지. 저는 순간 아차 싶었고 아내와 아들 현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먼저 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도 없었고 살이 약간 찢어진 정도가 전부였죠. 무엇보다 저는 믿는 구석도 있었고요. 아내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걱정을 많이 했죠. 정말 우리 재산 어쩌면 좋아? 다른 돈은 없어? 은행이라든가. 없어. 하지만 어차피 금이야. 금에는 1년 번호가 있어서 팔려고 하는 순간 바로 걸릴 거라고. 그리고 수표도 마찬가지고. 내가 혹시 몰라서 대비를 해뒀으니 망정이지. 분명히 경찰에 말하면 우리 재산 다 찾아줄 거야. 아, 1년 번호? 그런 게 있구나.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야. 저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CCTV가 보급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금을 팔려고 시도하지도 않는지 좀처럼 잡히지 않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흐르면서 저는 절망하고 후회하기 시작했죠. 저는 제 아버지를 닮아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종이 통장에 돈이 찍혀 나오는 걸 애초에 믿지 않았고 오로지 현물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란 저 역시도 은행이 망하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돈을 거기에 박아두느니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금고에 물려받은 유산과 제가 번 돈을 모두 넣었고요. 하지만 그 결과가 평생을 모은 돈을 잃는 거라니 하루에 한 줌씩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았고 겨우 버티던 저는 쓰러지고 말았죠. 뇌졸중으로 말입니다. 뇌졸중은 정말이지 무서운 질환이더군요. 다른 것보다 후유증이 일상을 파괴했죠. 편마비가 오면서 발음도 어눌해지고 걷는 것도 보조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초반에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을 정도였고요. 다행히 물리치료로 운동 능력은 어떻게든 극복은 했지만 이전처럼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게 문제가 됐죠.
사람들을 상대하고 계약을 하는 일에 최전선에 있었던 저였기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늘 다정하기만 했던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죠. 언제까지 집에서 틀어박혀서 옛날 생각이 젖어 있을 거야? 아무래도 복잡한 집구석에 당신까지 그러고 있으니 내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알아? 여보, 나 아직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그건 의사 입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나간다고 하더라. 돈 주고 물리치료인지 뭔지도 받는데 굳이 그럴 것도 없이 지금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 나가기 부끄러워서 그래. 사람들이 볼까봐 무섭고. 현실을 좀 받아들여. 언제까지 그렇게 남의 시선 의식할 거야? 누가 알아본다고? 그냥 지나가다 한 명씩 보이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이 정도도 못 쉬게 해? 내 평생 한 번에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이것도 못 견디겠다고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아내는 짜증나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대꾸했습니다. 발음이나 똑바로 해. 웅얼거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일 안 하겠다는 거야? 이대로 쭉 집에서만 있겠다 이 말이냐고. 왜? 차라리 나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지 그래? 내가 나가?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아니,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돈 벌어오라는 그런 말 한 적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급한 거 없잖아. 전 재산은 잃었지만 퇴직금도 있고 집도 우리 집이잖아. 그럼 얼마 정도는 쉬어도 된다고 봐. 회복을 해야 뭐든 다시 시작할 거 아니냐고. 아, 몰라. 시작이고 뭐고 그냥 핑계잖아. 쪽팔려서 안 나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한때 사장 소리 좀 들었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꿈에서 깰 시간이야. 어쨌든 오늘은 좀 나가. 지금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답답해서 숨 막히니까. 저는 그날 집에서 처음으로 쫓겨났죠. 솔직히 그런 상황 자체를 바로 받아들이긴 힘들었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저를 위해 아내는 늘 저보다 더 먼저 일어나 식사를 차렸고 제게 언성 한 번 높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쉬는 날이면 가족끼리 둘러앉아 웃던 날이 얼마 전이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쉰 지 고작 2주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죠. 하지만 저도 책임은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집만 아니었다면 금고에 전 재산을 넣어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저도 죽은 듯이 살기로 했고 천천히 일자리도 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기준점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이 서류까지는 통과가 되더라도 결국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또 떨어졌어? 아이고, 차비가 아깝다. 그러게 내가 말했지. 당신 이전이랑 다른 사람이라고. 왜 그걸 인정을 못해? 언제까지 이렇게 기생충처럼 살 거야? 그럼 나더러 뭘 하라는 거야? 뭐라도 해! 청소라도 하라고! 이 일을 해야 우리 가족 먹고 살 거 아니야.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리게 생겼어? 당신 지금 거울을 봐. 당신이 사장이면 당신 같은 사람 뽑겠어?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해야지. 다들 그렇게 살아.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무조건 구해. 아니면 나도 당신 안 봐. 재산 딱 반 잘라서 확 이혼해버릴 거야.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너무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니 적응을 할 수조차 없었죠.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 자존심을 버렸고 가장 먼저 다른 일을 접한 것은 아파트 경비 일이었어요. 마침 저희 아파트에서 경비를 구하기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아내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뇌수술할 때 뭔가 끊어먹지 않고서야 우리 아파트 경비를 하겠다고?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여기야? 당신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무슨 말이야. 가까우면 좋잖아. 일부러 그랬다니. 뭐든 일 시작하라고 한 건 당신이잖아. 이 동네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여기저기서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여기서 경비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병신처럼 말까지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 광고하고 싶어서 그래? 왜? 아예 뇌졸중이라고 이마에 써서 다니지 그래? 아픈 것도 자랑이라고? 병신? 진짜 말 심하게 한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나 이런 사람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나도 곱고 순한 말 하고 싶어. 언성도 높이는 거 싫고. 하지만 당신이 다 자초한 일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금고라고? 개나 소나 다 털어가는 금고에 전 재산 박아놓는 멍청한 짓을 한 건 당신이야.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당신이 일구하라고 해서 구한 거야. 제 말에 아내는 몸까지 떨면서 소리를 질렀죠. 내가 언제 여기서 일하라고 했어? 여보, 애도 있는데. 알았으니까 언성 좀 낮춰.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큰 소리를 내지. 이제는 귀도 먹었니? 당장 그만두고 일할 거면 최대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박혀서 해. 너무 먼 거리는 아직 힘들어. 나 아직도 재활치료하고 있다는 거 몰라? 그니까 더더욱 멀리 가야지. 그 재활도 당장 그만두고 걸어다녀. 돈 주고도 하는 운동 돈 받고 할 수 있는데 게을러 터져서는 코앞에 닿을 거리도 자동차 끌고 다니는 거 쪽팔린 줄 알아. 그 비싼 자동차도 팔아서 돈 가지고 오고. 우리 형편에 무슨 외제차야? 기름만 많이 잡아먹는 애물단지지.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는 안 돼. 그건 내가 진짜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지금 상황에 차가 중요해? 차만 좋으면 뭐해. 안에 탄 사람이 그 꼴인데. 그리고 당신은 우리 아들 현우 생각은 안 해?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화상아. 아마 제 아들 현우가 12살 무렵이었으니 그 아이가 기억하는 저는 정확히 이런 취급을 받는 아빠일 겁니다. 무능하고 매번 구박만 받는 그런 아빠 말이죠. 솔직히 저런 말을 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받아 이혼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내 죄이니 다 안고 가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둘러서 다른 일을 구했고 그게 바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일에 비해서 적은 월급이긴 해도 같이 일하는 동료도 좋았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도 행복하더군요. 헌데 그 여유도 즐기기 힘들었습니다. 월급이 턱없이 적어지니 어느 순간부터 제 용돈까지 줄여버린 거였죠. 저는 그런 아내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보, 다른 건 몰라도 아무래도 적은 용돈을 더 줄이면 나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커피? 와, 진짜 팔자가 늘어졌네. 누구는 지금 아등바등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이렇게 피똥을 싸고 있는데 커피? 차라리 이참에 딱 끊어. 뇌졸중 와서 그 고생하고도 몸에 안 좋은 걸 쑤셔넣고 싶어? 그러다 당신 또 쓰러지면 그땐 누구한테 책임 물을 거야? 커피 달랑 100원이야. 자판기 커피도 못 먹는다는 말을 한 거고. 그 정도도 먹지 말라는 거야? 꼬마 애들도 이렇게는 안 받겠다. 애들도 안 받을 정도로 버니까 그런 거란 생각은 안 들어? 더 많이 벌어봐. 그럼 내가 이 정도만 주겠어? 자기가 벌어온 건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아직도 예전처럼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며 커피 한 잔은 꼭 드셔야겠다는 거잖아. 현실을 직시해. 이제 예전의 당신은 없어. 그날 금고가 다 털렸을 때 같이 끝장났다는 말이야. 저는 참고 또 참다가 끝내 터졌죠.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다 내 탓이야. 근데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지금 이만큼 시간도 흘렀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 말을 할 거냐고. 그렇게 그게 불만이면 차라리 이혼을 하든가. 그걸 원해서 지금 몇 년을 날 무시하고 멸시한 거 아니야?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도 이러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거라고. 애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언제까지 살 거야? 우리 식구들 보험료에 생활비, 학원비, 교육비, 관리비까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해? 당신이 살림을 해봤어? 뭘 해봤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저 돈만 들어오면 어디에 써야 할지만 생각하지.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 월급 들어오면 무조건 다 당신한테 맡겼어. 그리고 퇴직금도 아직 있잖아. 도대체 왜?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 통장 줘봐. 당장 확인해보게. 제 말에 아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통장들을 가지고 와 제 앞에 던졌습니다.
빼곡하게 박힌 숫자들이 가득한 통장들이었고 전 그걸 보고 나서 고개를 숙였죠. 됐니? 보니까 속이 후련해? 나 이런 취급 받고 싶지 않아.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한 푼씩 아껴서 다 저축만 했어.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알량한 퇴직금은 급할 때마다 야금야금 쓰고 어떻게든 모아서 우리 아들 대학은 맘 편하게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혼하자며 이참에 해. 혼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내가 볼 테니까.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래? 당신 어머님 그리고 우리 아빠까지 나이 들어서 나중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여유 있다고 막 쓰고 100원이라고 당연한 것처럼 쓰면 우리 주제 돈이 모이기나 할 것 같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게. 반성할게. 솔직히 저는 그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단순하게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된다. 이 정도 아꼈으면 된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아내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착하기만 했던 아내가 독해지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고쳤고 소비 습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자린고비니 뭐니 비난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우린 몇 년 동안 정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죠. 심지어 아들이 식사를 하지 않을 때는 끼니마다 찬물에 밥을 말아 김치만 꺼내 먹기까지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아내도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요양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듣기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밥에 김치야? 계란 하나 정도 구울까? 당신도 먹고. 난 생각 없어. 그리고 계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먹어. 어차피 들어가면 다 똑같이 똥이 될 텐데 뭘 더 먹겠다고 욕심을 부려. 그래, 그야 그렇지. 아껴야 잘 산다는 거 명심해. 내가 일 시작했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낌새 보이면 진짜 나 용서 안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솔직히 기운이 빠지긴 했어요.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돈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조금의 여유도 부릴 수 없다는 게 슬펐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것은 통장에 찍힌 넉넉한 잔액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됐죠. 금고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늦은 나이에 은행 통장이 주는 안정감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아들 현우가 정말 잘 자랐다는 것도 제게 큰 행복이었죠. 어느덧 굵직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아들이 하루는 슬쩍 다가오더군요. 아빠, 이거. 아들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왜? 아빠 좀 쓰라고.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라고. 아니, 필요해도 공부하는 네가 더 필요하지. 아빠는 괜찮아. 그냥 받아. 누가 보면 한 100만 원은 준 줄 알겠네. 얻어먹지 말고 아빠가 한 잔씩 사줘. 어? 내가 앞으로는 엄마한테 좀 더 뜯어볼 테니까. 됐다. 이거면 충분해. 그리고 엄마 돈이 아빠 돈인데 그렇게 아껴서 모으는 돈을 일부러 뜯지는 마. 이건 아빠가 요긴하게 잘 쓰마. 고맙다. 아들이 받는 용돈도 굉장히 적은 편이었는데 들어보니 학교에 걸어다니면서 돈을 모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마셨던 커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떠올리니 웃음이 날 정도였죠. 그런데 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였죠. 병원에 가서 들어보니 췌장암 2기더군요.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셨기에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했지만 누나와 저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비해서 돈을 모아놨기에 저는 그 일을 아내와 상의를 했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제 상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걸 왜 당신이 내? 형님 있잖아. 당연히 연장자가 내는 게 맞지. 우리 누나 지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 그래도 그 대신 간병비랑 병원비는 전부 내겠다고 했어. 그것도 꽤 큰 돈이고. 대신 난 수술비를... 시끄러. 누가 봐도 수술비가 더 비싸지. 그리고 애초에 수술을 왜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수술을 왜 하냐니? 고작 이익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췌장암이라며. 내가 지금처럼 방문 요양사 안 하고 초반에 병원에서 일해봐서 알아. 췌장암은 소리 없이 사람 죽이는 암이야. 번지기도 빨리 번지고 젊은 사람도 한 방에 골로 보내는 무서운 암이라고. 근데 그 연세에 어머님이 버틸 수 있으시겠어? 괜히 허공에 돈만 날리는 꼴이 될 텐데.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 장인어른이 이 상황이었어도 그럴 거야. 왜 그런 가정을 해야 해? 우리 집은 대대로 암 환자가 없어. 그리고 설령 진짜 그런 병에 걸리더라도 난 똑같이 말했어. 솔직히 그 나이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그 고생을 시키냐고. 만약 내가 어머님이었으면 당장 뛰어내렸어. 저는 아내의 말에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야! 적당히 해! 어디서 큰 소리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것도 못해? 상식? 그런 상식은 장인어른한테 해. 애초에 당신 거의 10년 동안 나 들들 볶으면서 여기까지 왔어. 아끼고 또 아끼면서 그렇게 살게 한 것도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해? 됐고, 당신이 못한다면 나 이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을 거야. 그게 싫으면 통장 가지고 와. 난 무조건 수술 시킬 거니까. 은행 거래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뭘 안다고. 나도 돈 찾는 건 할 줄 알거든. 내 월급 받은 거 현금으로 다 인출한 거 잊었어? 내놔! 아내에게서 빼앗듯이 통장을 가지고 저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은행 문을 닫기 직전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었기에 제 차례는 금방 왔죠. 통장을 해지한다고 말을 하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통장의 금액에는 3천만 원이 찍혀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돈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12만 673원. 이게 뭡니까? 지금 제 통장을 해지한 게 맞아요? 네, 여기 서류 확인해 보시면. 아니, 통장에 3천만 원이 버젓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제 말에 은행 직원은 당황한 듯 살짝 웃더니 친절하게 말했죠. 고객님, 이 통장은 그러니까 통장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액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통장은 만기가 이미 끝났고 도중에 찾아가셨네요. 확인서 뽑아드릴게요. 제가 뽑은 적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글쎄요. 가족이라면 서류가 좀 필요해도 대리인으로도 가능하세요. 더 끔찍한 건 제가 가진 모든 통장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내는 돈을 가득 넣었다가 통장에 돈이 다 차면 빼고 다시 그걸 반복해서 숫자만 찍힌 빈 통장을 제게 줬던 거였죠. 저는 멍청하게 그것도 모르고 매일 통장을 보면서 악착같이 살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따지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집에는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아들 말로는 제가 은행으로 가자마자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걸려온 전화로 아내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을지는 모른다는 생각에 화를 최대한 누르고 말했죠. 일단 지금 만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라도 해. 난 할 말 없어. 그리고 뭘 더 여기서 이야기를 해? 이야기하면 용서는 해줄 수 있어? 아니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깔끔하게 이혼해주겠다고 하는 거고. 깔끔하게? 당신 진짜 왜 그래? 이유라도 좀 알자. 그 많은 돈 어디에 쓴 거야? 그냥 썼어. 왜? 난 그러면 안 돼? 도둑도 우리 집 물건을 털어가고 벌을 안 받는데 난 죄인 취급받아야 해?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좀 썼다. 왜? 고소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무슨 짓을 하든 그 돈이 다시 돌아가진 않을 테니까. 그럼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은? 현우를 봐서라도 그것만이라도. 알아서 하겠지. 걔가 애야?
이제까지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 이제 알아서 벌어야지. 아님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집 담보로 대출을 받든가. 어쨌든 그 전에 이혼하고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해. 그 다음에 국을 끓여 먹든 췌장암에 걸린 CME를 가져다 주든 하고. 그때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죠. 꼭 누군가 등을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게 연애만 3년, 결혼하고 20년을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더없이 제게 잘했고 나머지 절반은 그 사람을 믿고 살았고요. 모진 말도 하고 무시도 받았지만 이혼하지 않고 견딘 것도 이전에 아내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생활이 평범해진다면 언젠가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와 줄 거라고 믿었었죠. 그러니 그 절망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더구나 저희 어머니 상태까지 안 좋아져서 저는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됐죠. 그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나 대학 안 들어가도 돼. 사실 전부터 공무원 준비하고 싶었거든. 공무원은 고졸도 뽑아. 남들 다 간다고 가려고 했던 거지. 딱히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니까 할머니 수술비랑 변호사비나 신경 써. 들어보니까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 됐어.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줄 거야. 대학 가. 이 집 대출 잘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진짜 1%라도 가고 싶은 마음 생기면 그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미안하다. 아빠가 멍청해서. 이게 다 내 탓이야. 너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솔직히 난 아빠가 빨리 이혼했으면 했었어. 옆에서 보고 있는 나도 힘들었고. 엄마한테 나도 정 없어. 매번 돈 벌어와라, 부모 부양해라, 키워준 돈 내놓으라고 할 때마다 숨 막혔고 나한테도 인색했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말고 자책도 하지 마. 아빠가 멍청해서 속은 게 아니고 가족이라면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 저도 참 찜찜했습니다. 뭔가 짐작이라도 가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아내는 돈을 정말 아꼈어요. 낡아 빠진 속옷을 몇 년이나 입었고 비닐봉지같이 늘어진 가방 하나만 들고 다녔죠. 이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도박이나 사치에 돈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였죠. 오로지 돈을 인출한 것만 보였던 겁니다. 덕분에 돈을 빼돌린 부분이 인정되어 오랜 결혼 생활에 비해서 재산 분할은 많이 하지 않아도 됐죠. 나름의 승소였지만 딱히 제게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 수술비에 넣고 변호사비에 약간의 재산 분할까지. 어쨌든 빚이 생기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가장 최악이었던 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일이 터지니 전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아빠 또 술 마셨어? 어제도 먹더니 이제 일은 안 가려고? 밥도 안 먹고 빈속에 또 마시는 거지? 일단 밥부터 먹자. 내가 금방. 됐어. 생각 없어.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빠. 그래. 좀 쉬어도 되지. 아무 생각 말고 좀 쉬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전 그때만큼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전화기 자체를 꺼뒀죠. 그런데 그렇게 쉬는 날이 길어지니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빚 때문이라도 나가서 일을 알아봐야지 하는 순간마다 털썩 주저앉게 됐죠.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이 제게 봉투 하나를 주더군요. 아빠 필요할 거야.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잖아. 저는 봉투 속에 두툼한 돈을 보고 흠칫 놀라서 되물었죠. 이게 뭐야?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친구 아버님이 사업하시는데 간단한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서류 정리. 어렵지도 않은데 이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싶었지. 아예 그 일을 좀 하다가 군대 갈까봐. 혹시 이상한 일은 아니야? 너처럼 어린애를 그것도 서류만 정리하는데 누가 이 돈을 주고 일을 시켜? 아들 친구잖아. 그러니까 더 넣어주신 거지. 일도 너무 재밌어.
그니까 아빠는 당분간은 돈 걱정하지 말고 쉬기만 해. 매번 생각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잖아. 알았지? 그래. 아빠가 면목이 없네. 얼른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는데. 봐, 또 그런다. 평생 쉰 적도 없으면서 고작 몇 달 놀았다고 그래. 그니까 맘 편히 좀 쉬어. 아빠 그러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 나. 쉬는 김에 병원도 좀 가고. 뇌졸중 그거 정기적으로 검사 받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회사에서 해주는 기본 검진 말고 제대로 검사 좀 받아. 돈 걱정은 앞으로 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 알았다. 현우야, 너무 고맙다. 아들 하나 잘 키웠다면서 흡족한 것도 잠시. 저는 그 다음부턴 정말 마음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못난 애비라고 욕을 들어도 싸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어깨를 누르고 있던 책임감에서 조금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딱 몇 달만, 조금만 더 이러면서 아들이 번 돈으로 4개월이나 쉬었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저는 보고 말았죠. 기분 좋게 술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제 아들이 한 건물에서 막노동을 하는 걸 말입니다. 그 어린 것이 자기 몸보다 커 보이는 벽돌을 나르는 걸 제 눈앞에서 봤을 때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 줄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술만 먹고 있었던 지난날의 저를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다시 정신을 다잡게 되었어요. 일단 아들에게 일을 그만두게 했고 버스 회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 일 말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혹시 다시 받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김씨. 무릎을 왜 꿇어? 일어나. 사장님은 저를 일으켜주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집안에 일이 많았다는 거 다른 기사님들한테 들었어. 그래서 연락 안 될 때 다른 기사님들이 번갈아서 자네 대신 해줬고 그 다음에 휴직 처리를 해뒀어. 유급으로 못해준 건 미안해. 그건 이해하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정말. 됐어. 이렇게 잘 돌아왔으니 우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자고. 오랜만에 다시 만난 동료들과 믹스커피 한 잔을 입에 물고 있으니 그제서야 모든 게 다시 돌아왔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차고지에 올망졸망 모인 버스와 새벽 첫차에 시동을 걸 때 유독 진하게 풍기는 기름 냄새까지 저는 버스에 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 대학을 보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지만 적어도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뒷바라지는 확실하게 해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다시 돌아간 첫날 마지막 운행을 끝내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앉아있던 분이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말했죠. 손님, 여기 종점입니다. 내리세요. 다시 보니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기에 귀가 안 들린다고 판단했고 뒷자리로 가서 다시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자기 보따리를 움켜쥐고는 저를 경계만 했죠. 할머니, 혹시 집이 어디세요? 버스 잘못 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고개를 빠르게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치를 보더니 입을 열더군요. 저기 기사 양반, 나 여서 자도 돼요? 네? 이 버스요? 아니, 저 할머니, 혹시 버스를 잘못 타신 거면...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집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면 같이 경찰서 가드릴까요? 그게 실은... 할머니는 누가 들으면 안 된다는 듯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누군가 시체를 묻었고 그 시체 때문에 귀신이 나와서 집이 춥다는 겁니다. 일단 말이 앞뒤가 맞지 않기도 했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니 할머니가 치매 환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경찰서에 데려다 줄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손목을 살펴보니 가족들 연락처가 밴드 형태로 팔찌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저희 엄마 때문에 연락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전 버스 기사인데요. 이 추운 날에 버스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셔서. 내가 못 살아. 저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지금 이 시간에 비행기도 없고
차를 몰고 가면 대충 새벽... 곤란하시면 일단 근처에 파출소라도... 아닙니다. 그 집 주소 알려주시면 그리로 모실게요. 일부러 먼 거리에서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무리해서 오시려고 해요. 제가 데려다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긴 한데 밤에는 집에 안 가려고 하실 거예요. 1년 전부터 갑자기 집안 마당에 시체가 있다고 하시고 누가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그런 말도 하시고 그때부터 집을 자꾸만 나와서 지금 거기 데리고 가시면 이 추운 밤에 또 밖에 숨어 계실 거라고요. 그럼 혹시 저희 집에 데리고 가도 될까요? 네? 아니 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식사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싫으시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겠지만 거기 술 취한 사람들도 많을 테고 몇 시간 동안 두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집 주소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오세요. 제 아들도 있고 마침 제가 내일 쉬는 날이라서 여유 있게 오셔도 되거든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장도 보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처음에 놀라긴 했지만 사정을 듣고는 요리를 거들었죠. 불고기에 삼겹살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렸네요. 할머니도 저희 집이 그리 불편하진 않은지 꼭 쥐고 있던 짐도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드시던 할머니는 거실에 걸린 저희 가족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전처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전현이야. 전현이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파묻었다고. 할머니 왜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세요? 확실해. 저 여자랑 어떤 남자가 매번 우리 집에 와서 땅을 파고 불을 질러. 이에 저는 너스레를 떨며 웃었죠. 네네. 아무래도 저 여자가 나쁜 여자긴 해요. 인상 보면 딱 아시나 보다. 당장 버려. 이 집에도 귀신이 들어. 귀신이 들면 집이 춥고. 저도 저 사람이랑 살 때 엄청 추웠는데 코드도 다 뽑아놓고 가스 아깝다고 찬물로 씻게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거든요. 누구라도 그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죠. 그런데 오전 일찍 할머니 따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할머니가 갈 때까지 가족 사진을 버려야 된다고 고집을 피웠을 때 따님이 우연히 전처 사진을 본 겁니다. 이분 알아요. 저희 어머니 방문 요양사 일하는 분이에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지? 매일은 아니고 병원에 가는 날에만 방문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요? 할머니가 진짜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막 살인범이라고 그러던데. 불쾌하셨죠? 아닙니다. 그 제 전처인데 끝이 그리 좋지 않아서 불쾌한 건 없어요. 오히려 덕분에 웃었죠.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오신 이후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게 문제였거든요. 같이 살자고 해도 거기서 죽겠다고 하실 정도로. 그럴 수 있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워낙 오래된 곳이라 화장실도 밖에 있고 씻을 공간도 부엌이 전부라 싹 다 고쳐야 하는 비용이 더 크더라고요. 실은 그래서 제가 모시고 살려고 고향 근처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럼 많이 힘드시겠어요. 일단 금액이 문제죠. 병원이 가까우면 집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멀리 알아보는 중이죠. 당장 제 직장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되는 데까지 알아보려고요. 오늘도 겨우 반차 내고 빨리 올라온다고 잠도 한숨 못 잤는데 막막하네요. 그럼 제가 대신 데려다 드리면서 할머님 집을 한번 봐도 될까요? 집이 춥다는 걸 보면 보일러가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도와드릴 건 없지만 기계는 또 제가 잘 다루기도 하고요. 그럼 따님은 좀 쉴 수 있고 집에서 씻고 출근하시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보일러는 저도 사람 불러서 확인해 봤는데 무엇보다 또 신세를 지는 게... 아닙니다. 저 오늘 쉬는 날이라서 나들이 가는 겸 가려고요. 정말... 그럼 염치 없지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모처럼 쉬는 날이기도 하고 아들도 따라 나서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나갈 때도 그리고 완전 망했을 때도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더구나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 할머니와 연세도 같았죠. 그렇게 도착한 저는 할머니 집의 보일러를 확인했고 아들은 할머니와 함께 있어줬죠. 보일러는 정말로 딱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장판 코드가 뽑혀 있는 걸 확인했고 바로 고칠 수 있었죠. 보나마나 습관처럼 코드를 뽑아대는 전처의 짓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집에 우풍도 있어서 할머니는 당연히 이전보다 춥다고 느꼈을 테고요. 약간 허무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마당으로 나와보니 아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이거 고쳐달라고 하잖아. 이게 없으면 집이 따뜻해진다고. 그럼 신용이라도 좀 하면 좋잖아. 아빠도 얼른 거들어. 그리고 엄마도 진짜 있었잖아. 혹시 알아? 진짜 뭐라도 나올지? 나 그것 때문에 따라 나온 거야. 너 설마... 치매라고 어디가 이상한 건 아니거든. 그냥 좀 아이처럼 바뀌는 거지. 아니야? 그야 그렇지. 아이들은 솔직해. 본능에 충실하고. 그럼 파보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추운 겨울에 땅을 파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파다 보니 옥이 비슷한 게 생겼고 아들과 내기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갔고 저는 빠르게 그곳으로 갔죠. 아빠! 비닐! 검은 비닐! 너 나와봐. 아빠가 볼게. 흙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너무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흡사 진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닐 끝을 잡고 쭉 잡아당겼죠. 그런데 그때 손에 걸리는 그 차가운 감촉은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끝을 완전히 찢어냈을 때 비닐 안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괴 하나가 뚝 떨어졌죠. 아빠, 이거 뭐야? 금이야? 금? 이건... 저는 손으로 땅을 파면서 최대한 금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을 했죠. 그 금은 수년 전에 제가 도둑 맞았던 그것이었다는 걸요. 그 당시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보고 또 봤던 일련 번호가 고스란히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금괴도 섞여 있었지만 말이죠. 할머니에게 그 상황을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한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랑 남자들이 와서 매번 시체에 불을 붙이고 도끼로 쪼개다가 다시 묻어. 그럼 우리 집은 귀신이 버글버글하고 추워지고 그것들이 내 집에다가 무덤을 만든 거야. 여자 말고 남자도 있어요? 매일 싸워. 아주 징그러운 것들이야. 우리 집에 좀 못 오게 해줘. 저 시체도 싹 가지고 가라고 좀 해주고. 나 너무 추워. 이 집에서 못 살아. 알겠어요. 근데 할머니, 제가 증거를 딱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아내가 제 금괴들을 훔쳤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마 모르는 금들도 모두 제 돈을 빼돌려 만든 것이겠죠. 하지만 정작 저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왜 10년도 더 지난 금괴를 아직까지도 땅속에 넣고 쓰지 않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궁금증은 아내가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이튿날에 완전히 풀리게 됐습니다. 할머니 집 창고 안에서 아들과 저는 숨을 죽였고 이내 아내가 한 사람과 모습을 드러냈죠. 어이없게도 그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것처럼 땅을 파고 금을 하나 꺼낸 뒤에 도끼로 내려찍고 있었죠. 불을 붙이라니까. 녹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다고. 지금 해야 해. 안 녹는다고 몇 번을 말해. 저번에 해봤잖아. 삶고 끓여도 안 되니까 도끼로 아예 1년 번호를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긁어내. 그립의 떡으로 만족 못해. 나 더는 못 참아. 아빠 바보야? 그럼 금이 줄어들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그걸 날려? 중국이나 그런 데 몰래 판매를 할 수 없어? 밀수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네가 하면 되겠네. 왜 위험해 보이는 건 늙은 아빠한테 하려고 해? 내가 모았잖아. 그 인간한테 돈 빼돌리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아빠가 알기나 해? 광대졸중으로 뒤졌으면 원 없이 금도 펑펑 쓸 수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러게 내가 더 속을 긁으라고 했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게 다 병으로 온다고. 그땐 돌이키지도 못할 거고.
걔가 죽어야 나도 숨 좀 쉴 거 아니야? 아님 네가 산 다른 금이라도 쓰자. 그건 써도 되는 거잖아.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한 번에 팔기로 약속했잖아. 아, 일이 왜 이렇게 됐는데? 뭐가? 정확히 아빠 때문이잖아. 엄마가 이혼할 때 돈 다 들고 도망친 게 서럽다고 나한테 미리 돈 빼돌리자고 한 거 아빠였어. 아빠만 아니었다면 이런 짓 안 해. 나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이 나이에 이혼까지 당하고 내 팔자가 더 끔찍해. 그러는 넌 억지로 했어? 너도 김서방 잘 나갈 때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겁난다면서 돈 빼돌리겠다고 했잖아. 그러게 내가 옆에서 바짝 붙어서 괴롭혀서 말라 죽게 하라니까 막판에 들켜서 이혼을 왜 당해, 이혼을? 나도 할 만큼 했어. 근데 명줄이 질겨서 안 죽는 걸 어쩌라고. 속도 없는 놈을 아무리 긁어도 미안하다고 하고 끝이야. 더구나 내가 일부러 밥도 제대로 안 줬는데 식사 제한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게 진짠가 봐. 차라리 더 많이 먹여서 비만으로 만들 걸 그랬어. 그럼 더 빨리 뒤졌을 텐데. 어쨌든 녹일 방법 먼저 찾아. 그래야 제대로 쓴다고. 아들은 그 소리에 밖으로 뛰어나갈 듯이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을 자제시켰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갈 때까지 눈물을 집어삼켜야 했고요. 한평생을 제 돈만 노리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속이 타들어갔는데 빨리 죽었으면 해서 그간 그런 스트레스를 줬다는 건 너무 끔찍했습니다. 더구나 결혼과 동시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복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다시 땅을 팠고 그땐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러냈죠. 보니 제 수표까지 거기 고이 쌓여 있더군요. 진공 포장을 몇 겹이나 했는데도 오래된 흔적은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 아빠 거야? 아빠 예전에 정말 잘 나갔어. 아버지가 주신 유산도 금이었고 나도 금으로 돈을 모았으니 이런 금덩이가 금고에 가득 있었지. 실은 그땐 금값이 좀 싸기도 했고. 여기 현은 네 돌반지도 있네. 참나, 하다하다 자기 아들 금반지를. 이거 어쩔 거야? 어쩌긴 훔쳐야지. 아마 이것만큼 최고의 복수는 없을 거다. 근데 아빠 금이 아닌 것도 있다며. 그건 똑같이 묵혀놔야지. 어차피 너한텐 엄마잖아. 엄마 죽으면 그때 써. 그럼 되는 거지. 신고해봤자 뭐라고 할 수 있어? 남의 집 앞에 금을 묻었는데 사라졌다고? 웃기는 소리지. 그래도 없어졌다고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걱정 마. 난 모르는 척은 안 할 거라. 냄새는 풀풀 풍길 거야. 일단 이 집부터 고쳐주자. 전 재산 찾게 해준 은혜는 갚아야지. 저는 할머니의 따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당분간 모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넣은 수표로 그 집의 리모델링을 시작했죠. 최대한 빠른 날짜로 아내가 그 집에 다시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이웃도 없이 동떨어진 곳이었기에 밤낮 없이 작업을 해서 일정 맞춰주면 2배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할머니의 낡은 구옥은 석가래와 기둥만 빼고 모든 걸 최신식으로 바꿨습니다. 단열이 잘 되는 자재를 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담장도 최대한으로 높였죠. 거기에 더해서 감시 카메라도 설치했고요. 공사가 다 끝나자 따님은 전처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무슨 짐을 가지러 온다면서 핑계를 대고 찾아왔지만 자신들이 파던 땅 위에 두꺼운 시멘트가 덮인 걸 보고 사색이 됐죠. 하지만 곧이어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비명까지 질렀습니다. 뭐야? 설마 당신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뭘? 당신이지. 이 땅 맞지? 어떻게 알았어? 뒤밟았니? 무슨 말이냐고 묻잖아. 난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여기다 금을 묻었다고. 내 금이야. 1년 번호가 있고. 왜? 도둑이라도 맞았나 봐. 요즘에도 땅에 뭘 묻는 사람이 있어? 멀쩡한 은행 내버려두고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어? 내가 도둑 맞을 때 당신이 했던 말 아니야? 돌려줘. 그건 내 거야. 내가 이렇게 발뺌해도 소용없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 신고. 나도 그 사건 진범을 찾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참에 우리 둘 다 하면 되겠다. 아내는 짜증이 난 듯이 꽥 소리를 지르고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러더니 제 발목을 잡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금이라도 돌려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죠. 네 금이 어디 있어? 다 내 거지. 얼른 일어나. 동네 사람들 볼까봐 쪽팔려서 그래. 아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어디서 할 게 없어서 도둑질을 해. 현실을 직시해. 당신은 이제 쪽박 제대로 찬 거야.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그럼 차라리 이러자. 우리 다시 합쳐. 어? 실은 다 우리 아빠가 날 꼬드겨서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우리 좋을 때도 있었잖아. 현우 아빠, 우리 현우를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봐주라. 다신 안 그럴게. 그냥 꺼져. 이 집에서 당신이랑 한순간도 같이 있는 거 숨 막히니까. 이전에 아내가 제게 했던 모진 말들 중에 생각나는 것만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 그때를 떠올리면 더 최악의 욕도 있었는데 그것밖에 못했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였죠.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아내와 장인은 뻔뻔하게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와서 제 앞에서 빌었고 한 번은 경찰까지 대동했지만 증거는 전혀 없었죠. 또 뒤늦게 경찰과 할머니 집까지 방문을 했다고 들었는데 전철을 보고 살인마라고 하는 바람에 식은땀을 흘리다가 떠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도둑 맞아봐서 아는데 아마 그 기억이 평생을 스스로를 괴롭힐 겁니다. 특히나 손에 쥐었던 것을 잃는 순간의 고통은 더없이 크죠. 복수도 잘 끝냈으니 이 글을 끝으로 더 이상 전철을 미워하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 금전적인 여유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미워하는 시간도 아깝기에 시작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저 제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버스 회사도 아직은 그만둘 생각이 없고요. 꽤 큰 목돈이 생겼으니 그만두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 예전에 저였다면 당연히 투자나 다른 사업에 눈을 돌렸을 겁니다. 당장 남의 시선을 의식해 차부터 바꿨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르죠. 반강제적으로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는 변화였지만 저는 바뀐 지금의 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멋진 직장인,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보다 버스 기사인 제가 좋거든요. 긴 글 함께 들어주고 화도 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당신의 하루도 최종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응원합니다.